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6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2월 29일 909명 이후 역대 두 번째고요. 수도권에서만 528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들을 수용하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면 900명까지 감염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걱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4,400만 명이 접종할 코로나19 백신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들여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접종 시기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문가 일부에선 정부가 백신 접종을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중이냐, 신속이냐. 자, 그래도 백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19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일부 이슈 인터뷰,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모든 것,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2부는 교통안전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다뤄보죠. 자, 더불어 교통사고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가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뭐든 좋습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여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전 세계 각국에서 백신 확보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4곳에서 국민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해 내년 2월에서 3월부터 들여올 예정인데요. 자, 어제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약 340일 만인데요. 드디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궁금한 점도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8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600명대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것을 3차 대유행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이미 3차 대유행은 이제 시작된 상태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지금의 이제 확진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됐던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 주, 다음 주 내에도 언제든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중증 병상이 사실상 제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동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서울시에서는 컨테이너 병상까지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다른 치료에까지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되는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중환자를 지금 일단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대학병원급의 이런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병원에서 보고 있는데. 예. 네, 겨울철에는 그런 코로나19 말고도 심장질환, 뇌질환 같은 이제 중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암 환자들 늘상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를 보다 보면 또 이런 그런 중증 환자들 진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담병원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만들어지고 거기에 좀 인력이 확충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정부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목표 대상이 4,400만 명, 국민의 85%인데 물량 확보가 이만큼 됐다는 겁니까? 지금 백신 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국제연합을 위한 방법, 그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하고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서 확보하는 이제 두 가지 경로를 이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곳을 통해서 이미 이제 구매 약정하고 이제 그런 상품까지 지급을 해서 1,0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예. 지금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000만 명분에 대해서 이제 선구매 계약이 됐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구매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같은 것들을 체결해서 지금 4,400만
도주 4,400명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예.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백신은 2월에서 3월 들여오겠다는 계획인데,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좀 안전성을 보고 접종 시기를 결정하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접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백신 중에서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화이저나 모더나 백신은 이제 메신저 RNA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만든 백신입니다. 예. 이 백신이 사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상용화된 적이 없는 백신이거든요. 뭐 지금 유효성에 대해서는 뭐 임상 실험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백신들을 접종하기 전에는 뭐 유효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억제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접종하신 분한테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자료가 확보가 되고 이제 안전성이 입증이 된 상태에서 대규모 접종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전에라도 지금 이제 그 백신 승인들이 긴급 승인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고령층이나 이제 뭐 집단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의료진 같은 정말로 이제 그 접종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심스럽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일반 국민들한테 한 접종들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이제 접종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게 언제쯤 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해외에서 데이터도 좀 쌓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백신 접종의 시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되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일단 식약처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충분한 자료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일단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긴급 사용 승인들이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난 백신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식약처 검토를 통해서 승인을 한 이후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긴급 승인 단계는 아닌데 지금 자료들이 모여지고 그런 자료들을 이미 우리나라에서 선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국내 위탁 생산이 되기 때문에 도입 그런 게 아니라 국내에서 만들어서 배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먼저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이제 백신 도입의 시기, 그다음 승인 시기 그리고 각 백신마다 유통하는 데 지켜줘야 되는 그런 보관 방식들이 다 다르고 접종 횟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 도입되느냐에 따라서 그 접종 시기와 방식들이 다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자, 그래도 내년 하반기 전에는 가능할까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그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좀 장점이 국내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이랑 똑같이 냉장 보관으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만 되고 접종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제 접종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근데 화이저나 모더나 mRNA 백신은 뭐 영하 70도나 영하 20도 같은 그런 굉장히 강력한 저온의 그런 그 유통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영하 70도는 그냥 일반적인 유통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각 지역별로 필요한 그런 센터 같은 것들이 구성이 돼서 그 저온고가 있는 곳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선 4개 기업의 백신을 맞게 될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좀 말씀드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이 4가지 백신들이 지금 이제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원리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백신은 이제 제조 방식에 따라서 이제 크가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RNA나 이런 유전자 백신이 있고, 전달체 백신이 있고, 합성항원 단백질 백신이 있고, 이제 흔히 쓰는 사생 백신 이런 바이러스 백신들이 있는데, 지금 도입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이제 유전자 백신 중에서도 메신저 RNA라는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의 전달체 유전자를 담아 만드는 전달체 백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백신들은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 2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갖춰야만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요. 그 제조 방식에 따른 백신의 효과 차이는 사실 그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각 백신별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유통 보관 방식이 다 다르고요. 예. 또 부작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이자나 모더나의 이 백신은 아직 관련 기술로 상용화된 백신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접종되는 걸 좀 주의 있게 봐가면서 정말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안전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4개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는 2회 접종해야 되고 얀센은 1회만 접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얀센의 백신은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번만 접종해도 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뭐 국내 위탁 생산이 되지는 않지만 장점이 있는데 아직은 이 그 3상 시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승인 절차가 진행될 거라서 약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중간 결과에서 논란도 있었고 어제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자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제 그 임상 3상 시험을 하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다시 시작된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백신들이 다 거쳐야 되는 뭐 당연한 그런 수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멈췄다가 중단이 되면 이제 문제지만 다시 이제 임상 시험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백신은 개발됐다고 바로 접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나라의 이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화이자 백신이 이제 가장 빨리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영국에서 가장 빨리 접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아직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접수해 놓은 상태라서 예. 영국에서 뭐 접종을 늦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승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태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군요. 예. 예. 아무래도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백신 개발에 10년 이상씩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백신들은 대부분 1년도 채 안 된 시간에 만들어지면서 이런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개발된 백신이 한 4,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대부분의 백신들이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상용화가 돼서 시판돼서 접종이 돼 왔었는데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전 세계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그런 개별적인 그런 백신 개발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그 비용 막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예. 그리고 지원이 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빨리 진행됐다고 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역량을 투여해서 시간을 단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mRNA 백신이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백신 자체가 사실 뭐 처음 만들어진 백신들이기 때문에 예. 효과도 효과지만 이 안전성에 대한 그런 그 우려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예.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접종하기 전에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백신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도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부작용 같은 부분에. 서양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려가 되면서도 그냥 맞는 겁니까? 이 백신을? 문제 말 그대로 지금 정식 승인이 된 게 아니고 예. 긴급 사용 승인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입증됐고 안전성도 뭐 큰 문제가 없다 이 정도의 그 3상 시험 결과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긴급 사용은 말 그대로 이 접종을 맞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효과와 그 위험성을 저울질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긴급한 사람들한테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반 사람들한테 접종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식 사용 승인이 된 그런 이후쯤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이제 긴급 사용이 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또 그 정식 사용 승인이 또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접종하는 나라들의 이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각 제약회사에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면책 요구, 그러니까
책임을 좀 면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사실 뭐 다른 백신에서는 뭐 없었던 일이죠. 예. 이제 어찌 보면 면책 요구를 해달라는 거는 좀 이제 무리한 요구이긴 한데 예. 지금 이 백신이 워낙에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약회사도 정부도 사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군데라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지금 뭐 너무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갖다가 이제 정부와 어느 정도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전 분명히 필요할 수 있고 책임을요? 그런 요구를 이제 한다라고 보는데요. 예. 대부분의 선진국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그 필수 예방 접종 과정에서 사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약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접종 후에 이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약회사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예. 일정 부분 사실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한해서는. 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번 아니죠. 사안에 대해서만. 예. 네. 자, 다시 이 부분이 중요해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2월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단계적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국내에 도입되면 바로 맞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백신이 도입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백신은 독감 백신과 유통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개 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이제 접종이 가능할 수 있는데 뭐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 냉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뭐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예. 그런 이제 초저온 유통과 이런 접종이 가능한 그런 센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그런 게 준비가 되기 전에는 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고 지금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영하 7, 8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유통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런 유통 과정을 우리 정부에서 좀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뭐 독감 백신은 그렇게 경험이 많은데도 사실 문제 발생해가지고 뭐 회수도 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 그래서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뭐 효과도 좋고 뭐 그렇긴 한데 이 이제 초저온 냉동 상태에서 이송도 돼야 되고 또 잘 보관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접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 기본 초저온 냉장고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이제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의료기관에서 쉽게 접종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가 알기로는 백신 접종 센터 같은 것들을 뭐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그 센터에서만 그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런 만약에 초저온 접종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그런 것들 경우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우선 접종 순위, 접종 우선권을 놓고 갑론을박 펼쳐지고 있는데 영국은 고령층부터고 우리나라는 의료진부터입니까? 뭐 대부분은 똑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나라들 WHO의 권고사항도 그렇고 노인, 뭐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뭐 의료진, 군,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 이런 사람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접종을 하지 않으면 노인들은 사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접종이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좀 올해 초에 대유행을 할 때 사망자의 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각 나라마다의 특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큰 틀에서는 노인이나 이런 만성질환자, 의료진들, 뭐 집단시설 거주자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협회에서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의무 접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 백신이 부작용 때문에 맞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는 없습니다만, 예. 뭐 말씀드렸지만 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 백신 제조 방식 자체가 사실 뭐 인류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예.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간의 그런 사용 그런 그 이력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접종이 진행돼 가는 걸 봐가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정신 승인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접종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의료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율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근데 지금 아직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효과가 없어서 접종 후에도 감염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방역에도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요? 접종을 했다고 방역에 혼선이 생긴다기보다는 접종을 해도 보통은 이제 뭐 독감 백신도 한 6개월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예. 코로나 백신 역시 무슨 1년, 2년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몇 개월 정도 가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그조차 연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예방접종 후에 얼만큼 지나서 재접종을 해야 될지, 재접종을 할 때도 또 이제 그 백신의 타입에 따라서는 재접종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이런 여러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방역에 혼선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자전거 따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기와 무게를 줄인 청소년용 새싹 따릉이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서울시 자전거 정책과 공공자전거팀의 강준민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시가 한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새싹 따릉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가 이 정책으로 현실화되기까지 좀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네, 새싹 따릉이는 지난해 12월 2019년 아동참여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기존에도 따릉이를 타고 싶은데 너무 크고 무겁다는 의견들이 있어 좀 더 다양한 세대가 더욱 많이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디자인 구조 등을 결정했습니다. 예. 자, 11월 30일부터 좀 새롭게 도입한 새싹 따릉이는 일반 따릉이와 비교해서 크기와 무게가 다르다고 하는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일반 따릉이는 바퀴의 크기가 24인치고요. 예. 자전거 무게가 약 18kg 정도인데요. 청소년들도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취지에 맞춰 바퀴 사이즈를 20인치로 줄이고 무게 또한 일반 따릉이보다 2kg 정도 줄인 16kg 정도입니다. 예. 또한 일반 따릉이의 바퀴 색상이 따릉이 브랜드 색상인 초록색인데요. 예. 새싹 따릉이는 새싹을 상징하는 밝은 연두색을 칠해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일반 따릉이가 초록색이고 새싹 따릉이는 연두색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새싹 따릉이를 이용을 원하시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새싹 따릉이 도입이 시작된 11월 30일부터 따릉이 이용 연령이 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만 13세 이상 누구든지 따릉이 전용 앱을 통해 쉽게 따릉이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 새싹 따릉이는 기존의 따릉이를 이용하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따릉이 전용 앱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고 이용권을 구매하신 후 대여소에서 본인의 최고에 맞는 자전거를 빌려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전체 새싹 따릉이는 3월부터 도입돼 QR용 단말기라 앱을 통해 QR코드를 찍으시면 자동으로 잔금 해제가 되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자, 만 13세 이상 누구든지 따릉이 전용 앱을 통해서 따릉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그 앱을 먼저 다운받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애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따릉이 이용 시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행을 부탁드리면서 예. 서울 시민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며 받아들이고 있으니 서울시 정책인 따릉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따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공공자전거팀의 강준민 팀장이었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여기서 줄입니다. 2부는 교통안전 백과사전 시간인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상담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서둘러 주시고요. 자, 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가 이렇게 처리하라는데 맞나요? 뭐든 좋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90살입니다. V데이, 백신데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제 우리나라도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고요. 영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속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처음으로 풀린 80만 회분에 대해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접종자는 올해 90살의 마거릿 키넌 할머니였습니다. 키넌 할머니는 다음 주에 91살 생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신이 코로나 백신 첫 수혜자가 돼 큰 영광이라며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56대 30입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시장과 함께 차기 대선 후보자군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곳이죠. 자, 이번 조사에는 1위는 오차 범인의 선두를 차지한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현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3위, 그리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4위를 차지했는데요. 내년 보궐선거 구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지지론이 56.6%로 절반을 넘은 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2.3%였습니다. 정부 여당 심판론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건데요.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44.7%로 더불어민주당 25.8%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했고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숫자 최고 130, 최저 85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숫자 혈압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숫자에 몇 개나 내가 해당되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 요소 5가지. 우선 혈압 130에 85 이상, 두 번째 공복혈당 100 이상, 세 번째 중성지방 150 이상, 네 번째 HDL 수치 남성은 40, 여성은 50 미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부 비만 남성은 90이고요. 여성은 85cm 이상. 자, 잘 들으셨죠? 위에 말씀드린 5가지 항목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고요. 1개라도 해당되면 생활습관을 바꿔야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건강검진 받지 않은 분들 계시죠? 올해는 짝수년생이 종합검진 대상자인데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올해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꼭 건강검진 받으시고 내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숫자는 3cm입니다. 첫눈 소식인데요. 오늘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져서 밤사이 첫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북부 예상 적설량은 최고 3cm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추위는 낮부터는 풀리겠습니다. 다만 주말부터 다시 날씨가 추워져서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첫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교통안전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자, 올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 활동은 많이 줄었는데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음주운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요. 교통법에서 음주운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통법률 상담도 받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라는데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제가 음주운전인데 네.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가해를 하고도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까? 네, 많이 들어오죠. 보통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이 피의자, 피고인, 재판까지 받아야 되니까 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지은 죄는 있지만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변호사 상담도 많고.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까? 네, 보통 많이 찾아오는데 저도 사실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고요, 사실. 예. 그리고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도 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다툴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일단 합의부터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부터 먼저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올해 연말은 사실 뭐 운전하다가 주의를 봐도 한가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좀 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윤창호법 시행되고 난 뒤에 확실하게 줄어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경각심이 약해졌고 또 실제 처벌도 그다지 강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언론에서는 뭐 별말 없고 오히려 강하지 않다라는 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예. 또 올해는 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술 먹기에는 적합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 반대로 단속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도 힘들고 뭐 기계적인 뭐 현실적인 인력적인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 처벌도 실제 강하지 않고 뭐 또 경각심도 느슨해졌고 단속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올해는 오히려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오히려 음주운전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윤창호법 시행이 되고서도 네.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도 음주운전 차량 한 대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내용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새벽 시간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으로 10중 충돌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 사고에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해당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없어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데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 일종입니다. 결국 뭐 피해자로서는 그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해자가 사망해서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없어요. 네.
보험사에서 위험한데 도로에서 왜 내렸냐, 일을 안 하고 있었으니 최저임금만 지급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가해자도 사망하고 피해자도 사망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 간의 문제만 남았는데 예, 유족이겠죠. 결국, 뭐. 예,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의 상속인들 간에 예.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렇죠. 종합보험사, 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권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예. 뭐 형사사건은 이미 사망해서 공소고소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고 안타깝지만 민사사건만 남았는데 청구할 곳은 두 군데인데 두 군데 선택적으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복적으로 청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두 군데 청구하니까 뭐 둘 다에게 청구를 한다는 것은 섣불리 청구하는 것은 정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또 가해자의 상속인이 누군지도 피해자로서는 잘 모르고 자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서 받는데 방금 문제와 같이 보험사에서 적어도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는 금액만큼이나 주면 되는데 예.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줄 때는 소송하기 전까지는 또 변호사 선임하기 전까지는 5만 변명을 갖다 붙이면서 금액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예, 예, 뭐 이번 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왜 차도에 있었느냐. 근데 사고 경위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또 뭐 일을 안 하니까 최저임금만 주겠다. 뭐 선심 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 안 하는 사람 원래 안 줘도 되는 건데 뭐 최저임금 주겠다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본인들 주장대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예. 뭐 예를 든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차도에 내린 부분 통상적으로는 뭐 보행자는 인도로 다녀야 되지 차도로 다니면 안 되고 예, 거기 예. 있으면 위험한 곳에 왜 있었느냐는 취지로 통상적으로 과실이 주어지는데 극단적인 경우가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과실까지도 주어지는데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내린 경우입니다. 내린 경우라면 조수석으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운전석에서 바로 내리기 때문에 차도에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하신 상황 자체가 음주로 10중 충돌 사고를 발생시킬 정도고 급작스레 왔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대비해서 운전자가 뭐 조수석으로 내린다든가 예, 예. 대비할 주의임은 없기 때문에 차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도 평가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보험사하고의 다툼이 된다면 소송으로 밝혀야 될 것이고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자 그리고 또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도시 1억 노임, 농촌 1억 노임을 인정해주고 있고 가동일수는 22일간, 농촌은 25일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도시 1억 노임 같은 경우에 월 3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 사망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길입니다. 예, 예. 아니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네.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네. 상황을 보려고 내리신 겁니까, 이분이? 운전석에 제가 알기로는 운전을 마치고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났는 걸 보려고 내린 게 아니라 예. 덮친 거죠. 어떻게 보면 음주 차량이 열 몇 대 차량을 보통 차 운전하면 타시는 분도 있고 내리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분은 이제 갓길에 주차하고 내리시는 찰나에 차량이 덮쳤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는 차 같으면 인도에 있어도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차에 뭐, 있어도 그렇죠.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차도에 있었다는 게 과실로 평가돼서는 안 되죠. 아. 근데 소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다퉈요. 터무니없는 거. 하다못해 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는데 예. 뻔히 차가 오고 있으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도 합니다, 사실. 아니 신호등 있는 길을 건넜는데 이게 보행자가 또 네. 그러니까 차가 뻔히 오는 게 보이지 않느냐. 조심해라. 그래서 기본 과실 뭐 10에서 20% 있다. 그래요? 라는 주장까지도 합니다. 주장이죠, 그냥.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그걸 보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반인들은 그걸 받아보고 손을 부들부들 떤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게 될까 봐. 예, 예. 자, 지금 가해자 가족이 책임지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까? 가해자 가족이 뭐 상속을 받는다면 어떤 재산도 상속받지만 예. 빚 채무도 상속받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받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뭐 피해자 유족들이 이 가해자 사망 가해자의 상속인들도 그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뭐 소송을 섣불리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만 2명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바람직하지 않고요. 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송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음주운전 왜 해가지고 이게 본인 가족들도 힘들고 그렇죠. 돌아가신 분 당연히 유족분들은 더 힘들 테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네. 예. 너무 강하게.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윤창호법도 만들어졌는데 예. 또 하나 민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시행규칙에서 면책금을 상향시켰고 또 종합보험에서도 자기부담금을 신설해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종합보험 가입돼 있는 사람은 300만 원, 면책금 300만 원만 내면 종합보험 처리 가능했습니다. 10억이든 예. 피해액이 10억이든 5억이든 관계없이요. 그리고 또 대물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만 내면 5천만 원까지 100만 원만 내면 그 책임보험 한도 내까지 그게 보험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사적인 제재가 가해진 것이 이제 올해 이제부터는 10월부터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예. 대물 같은 경우 5,50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늘었군요. 네, 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늘었다 하더라도 이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처리 가능한데 결국 저희 아나운서님 같은 분이나 저같이 선량한 성실하게 보험금 납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성실하죠. 예, 그 납부하는 거 가지고 음주운전 사고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근절돼야 되죠. 예, 근절돼야 됩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윤창호법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윤창호법 방금 말한 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사적인 부분에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고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강화했고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 과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벌금은 1,000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던 것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되었고요. 또 단순 음주운전, 사고 발생하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형이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2배 정도 높아졌고 사고 안 나고 단속에서 걸렸을 경우. 네네. 그리고 또 단속 기준이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 0.03%부터 시작이 되었고 취소 기준이 예전에는 0.1%에 있는 것이 0.08%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늘어났다고 하니까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셔야 이 수치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술을 마셨느냐,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도수, 그리고 마신 사람의 체중, 체질, 성별, 또 그 당시의 분위기, 또 그 사람의 몸 상태, 이런 게 다 작용됩니다. 맞아요. 이런 게 작용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잔만 먹어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건 사실 과학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많이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리서치에서 아는 정도에 불과한데 직접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하는 기계를 온라인에 파는 걸 사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님하고 같이 한번 먹고 한번 불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젊으셔가지고 저는 구속 수치가 나왔는데 구속이요? 엄청 나오더라고요. 0.18 얼마 정도가 나왔는데. 술을 잘 못 드십니까? 근데 그분은 정지 수치로 나오더라고요. 같이 먹었는데. 이게 몸 상태에 따라서. 그게 엄청 차이가 나고 또 예전에는 상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성 운전자분이 그날 술 한 잔 먹었는데 단속 걸렸는데
취소 수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잔 먹고. 예, 그 경찰관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진짜 술 한 잔도 안 먹었다. 취소가 네. 말이 되느냐. 근데 경찰관님이 안 봐줬대요. 예. 다음 날 그 경찰서 가가지고 진짜 술 한 잔 먹고 이 정도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실제 재연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한 잔 먹고 취소 수치가 나왔대요. 그래도 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경찰관님이 뭐 그건 그거고 하면서 안 되니까 이제 저를 찾아온 거죠. 근데 저를 찾아왔는데 저도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본인이 한 잔 먹고 취소 수치 나온 걸 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안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잔 먹고도 걸릴 수 있으니까 드시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술.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그냥. 예. 자, 상담 오늘 좀 문자가 많이 왔는데 3444번님. 자, 자전거가 차도로 가는 중에 제 차 이 마을버스 25인승 같습니다. 자전거 옆으로 지나갔다고 일주일 넘어서 위협운전했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그분이. 자, 제 차 옆으로 와서 위협운전을 했다고 녹음이 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전거 블랙박스에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거짓말 탐지기를 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경찰관님 입에서 나왔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받을 의무는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를에 대해서는 정근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혐의자가 받을 의무는 없지만 이 정도가 됐다면 본인이 억울함을 밝히려면 받아야 되고 먼저 받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봐가지고 보통 본인은 이제 마을버스 운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블랙박스를 먼저 좀 보고 자기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사라졌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경찰관님한테 말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자. 왜냐하면 보셔가지고 누가 봐도 진짜 의심할 만한 정도라면 본인이 억울함 밝히려면 거짓말 탐지기 받으셔야 되고요. 항상 문제되는 것이 자전거 옆에 지나갈 때는 보통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와의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 확보, 안전거리 지켜야 되잖아요. 자전거 옆을 지날 때도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큰 차가 지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자전거에 대한 필요한 거리를 옆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안 하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먼저 어느 정도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 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일단 법적인 사과가 아니라 도의적인 사과는 먼저 하고 합의의 여지는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저번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맞나 봐요. 본인은 그냥 이제 한 건데 상대방은 위협운전 느끼고 신고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대 개인 같으면 뭐 눈빛을 교환한다든가 태도를 본다든가 얼굴 불빛을 보고 의사소통이 됩니다. 말을 한다든가. 하지만 차 대 차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럼요. 오해도 많이 하고 뭐 깜빡이나 방향지시등 뭐 전조등 그다음 경적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걸로 모든 의사 표현하다 보니까 제한되고 하니까 오해도 많이 받는데 이런 오해 안 받으려면 본인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면 그렇습니다. 저 이거 질문 들어와서 저 너무 궁금한데 4821번님 도로에 떨어진 돌을 밟아서 튕겨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오던 차가 흠이 났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낙하물 사고. 이 낙하물 사고가 그 돌이 정말 엄청 큰 돌인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부딪혀가 튕겨가지고 다른 차를 다 파손시켰다라고 하면 그 부딪힌 차에게도 원인 제공 차량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로 듣기는 돌 거르는 거 보니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차 안에서는 그 돌이 거의 안 보여요. 아래 있으니까 잘 안 그냥 보입니다. 지나가면 툭 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돌을 밟은 차량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봐야 되고요. 결국 그 피해 차량은 튕긴 돌에 자기 뭐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 아니면 2차 사고가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또 그러면 도로가 이제 좀 관리를 잘 깨끗하게 치우던가 해야 되는데 돌이 떨어져 있도록 도로 관리했으니까 도로관리청의 책임 물을 여지는 있는데 도로관리청 또 그 2시간마다 한 번 순찰하는데 조그만 자갈돌 같은 경우까지도 다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청에게 현실적으로 책임 못 묻고 밟은 차량에 책임 못 묻고 결국 피해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못 묻고 이런 구조가 발생되는데 결국 자차 보험 처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누군가 어떻게 억울한 피해자가 안 만들려면 뭐 도로에 대해서 유료 도로니까 조금씩 금액을 적체해가지고 적어도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그 비 올 때 물 튀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운전을 했는데 물이 튀어서 그 앞에 기다리던 분의 옷을 좀 젖게 했다. 이런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요? 차량 운전자가 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도 볼 수 있겠지만 물을 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도 있고요. 따라서 차의 운전자는 물을 튀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뭐 보행자가 물이 뻔히 있는데 그 옆으로 갔다면 본인의 과실도 일부 참작이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차량 운전자가 물튀기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간단하게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고 CCTV 확인 결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15m 지난 지점이고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 아닌 걸로 경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형사 합의금으로 300만 원 줬고 이제 민사 남았는데 보험회사는 쌍방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고자는 전치 7주 나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쌍방 과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자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쌍방 과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오토바이도 신호 위반, 보행자도 신호 위반. 그렇다면 결국 둘 다 신호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신호 위반이면 보행자는 신호를 지킨 것이고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면 차량은 신호를 지킨 것인데 지금 둘 다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차는 신호 위반으로 10여 중까지 적용되지만 보행자는 신호 위반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피해자로 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